정현종 시인이 방문객이라고 하는 그 시에서 한 사람이 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했거든요. 한 사람이 왔습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은 고등학교 가는 거, 대학교 가는 거 뭐 당연히 가는 줄로 알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돈이 없어서 중학교도 못 갔어요. 그래서 가게 된 곳이 서든야학이라고 하는 곳을 갔는데 그 선생님들은 서울대학교 농가대학생들이었어요. 근데 이 서든야학은 여러분들 저기 상록수 보셨는가 모르겠는데요. 최영신 씨가 활동을 했죠. 반월 지역에서 활동했는데 그때 서울대학교 농가대학의 전신인 수원 고농 학생들이 거기 가서 같이 합류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그런 야학이라고 봐야 되겠죠. 1920년부터 시작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일제시대의 뭐 의식, 우리나라 그 민족의 의식 고취하고 그 다음에 한글을 알려주는 그런 식으로다가 공부를 가르쳐 줬다가 1964년도부터는 이제는 중학교 과정이 시작돼서 저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과정 첫 번째 졸업생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교육을 뭐라고 정의하실까요? 교육에 대해서 말씀해 보실 분. 제가 생각하는 교육은 마음밭을 가꿔주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바로 야학생들의 마음밭을 가꿔주시는 교육을 하셨어요. 여러분께 미리 주문할게요. 제가 울면 제가 눈물이 너무 많거든요. 제가 울면 주문을 외워주세요. 울면 안 돼, 짜장면은 돼. 그렇게 하면 제가 눈물이 쏙 들어가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들한테 그 베풀어 주셨는데 저는 그냥 그럴 때마다 그게 너무 뼈에 사무치게 고마웠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 얘기를 반드시 글로 써서 세상에 널리 알릴 거야. 요 결심을 한 것이 1967년도였어요. 그래서 이 책에 나온 것이 52년 만에 이 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1967년도에 이렇게 결심을 하고 그다음 85년도에 국어국문학 방송대 국어국문학과를 간 이유가 서든야학 이야기를 잘 쓰고 싶어서 방송대 국어국문학과를 갔고 2020년도에는 미디어 영상학과를 또 졸업한 이유가 서든야학 이야기를 드라마나 영화로 만드는데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방송대 미디어 영상학과를 갔던 거거든요. 거기에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방송국 PD하고 영화 감독들이 많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갔었던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평생 서든야학하고 같이 살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탄생한 책이 사랑 하나 그리움 둘인데 이 제목이 제가 선생님들한테 교육을 받은 것은 4년이에요. 1964년부터 1967년까지. 근데 그리움은 평생 가기 때문에 사랑 하나, 그리움 둘이라고 이름 졌어요. 우리 모두는 꿈과 경이로움으로 가득 채워져 있던 어린 시절을 지나왔다. 봄날에 고물고물 피어오르던 아지랑이 언제라도 우리를 환상의 나라로 초대해 주던 일곱 빛깔 고운 무지개딸이 밤새 온누리를 은세계로 만들어 놓고서 우리들이 질러대는 탄성에는 시치미를 뚝 떼고 있던 겨울날의 눈부신 아침 검은 비로드 천이에 안개초인약 알쓰라이 뿌려져 있던 미리네 꽃잎에서 또르르 굴러내리던 아침 이슬의 영롱함 순간적으로 우리의 숨을 먹게 만들었던 갖가지 꽃들의 화려한 자태등 우리가 마음문을 열어놓기만 하면 자연은 언제라도 가슴을 활짝 열고 다정한 친구가 되어주곤 했다. 이 책의 한 구절인데요. 2019년 1월 5일에 사랑 하나 그리움 둘이 나오고 비전홀 충무로에 있는 비전홀에서 약 선생님들이에요.
야학 선생님들이 제 은사님하고 다른 분들도 이제 은사님들이 있고 그 옆에도 그 다음에 나머지 분들은 또 후배들의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이 서준야학 선생님들을 모시고선 두 콘서트를 했어요. 고대 엄창석 교수님이 있는데 이 선생님이 제 책을 보시고서 아주 감동을 받으시고 당신도 50년 후에 박예란 선생님 같은 제자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버킷리스트가 몇 가지가 달성이 됐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는데 선생님이 됐어요. 그 다음에 서준야학 이야기를 글로 펴내서 여러 사람한테 알리고 싶었는데 이게 결국 글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제가 3년 늦게 고등학교를 갔거든요. 그래서 20살에 고등학교를 가서 아주 그때도 제가 학비를 벌면서 학교를 다녀야 했기 때문에 엄청 힘들었어요. 목이 졸리면서 학교를 다닌 거죠. 그래서 지금 젊은 사람들은 부모님들한테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환경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엄마는 내 납부금 용지 한 번을 보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결심한 것이 대학교는 60이 되든 70이 되든 공부를 할 수 있지만 고등학교는 지금 아니면 안 된다 하는 생각으로 강박증에 걸려가면서 그렇게 겨우 그 졸업을 했거든요. 근데 꼭 50년 만에 2020년 70살에 대학교를 졸업한 거죠. 미디어 영상학과 4년제를. 대학교 졸업하는 것까지도 세 가지 그 버킷리스트가 다 완성이 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서준야학 이야기를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고 싶은 것이 이제 마지막 버킷리스트가 되겠어요. 이것이 지금 서준야학 전경이에요. 지금도 있어요. 이게 수원에 서울대학교 농가대학 임학과 끝자리에 이 서준야학이 이게 지금 몇 년 전에 1965년도 35년에다가 58년 전에 지어진 건물이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있는 것이 그 당시에 농대도 농공과 학생들이 있거든요. 원리 원칙대로 배운 대로 밑에를 확실히 다져가지고선 이게 몇십 년이 지나도 까딱없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직하게만 하면 건물이 오랫동안 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준야학 유적지. 이 서준야학을 야학생들하고 선생님들하고 같이 지은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사에 이런 일이 아마 전무후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 이제는 농가대학이 농업생명과학대로 바뀌었는데요. 그 학장님이 이렇게 서준야학 유적지를 이렇게 팻말로 만들어 주셔서 지금도 여기에 있어요. 서준야학교, 우리들의 꿈터, 그야말로 우리들의 꿈터죠. 서준야학 선생님들은 그야말로 사랑과 헌신으로 야학생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다음에 서준야학 선생님들이 야학생들한테 해준 교육이 바로 마음밭을 가꿔주는 거죠. 제게 세상의 아름다움을 그리고 사람의 아름다움을 가르쳐 주신 분들은 서준야학 은사님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랑을 평생 못 잊죠. 내 영혼의 성지 서준야학. 서준야학 은사님들께 존경과 사랑을 바칩니다. 서준야학 가는 길. 서울대학교 농가대학 임학과 학생들의 연습하는 스쿨이라는 뜻으로 연습님이라고 그러거든요. 연습님을 가야만이 우리 학교가 있어요. 끝에 있기 때문에. 눈이 작은데도 제가 겁이 많았어요. 그래서 야학교를 무서워서 막 뛰어갔어요. 야학교를 뛰어간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 무서워서. 아니 세상에 유령과 귀신들은 다 한꺼번에 몰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 그리고 또 빨리 공부가 하고 싶어서. 그 다음에 선생님들을 빨리 보고 싶어서. 선생님들을 어저께도 봤어요. 조금만 있으면 뵐 거예요. 그런데 고세를 못 참아서 빨리 가서 선생님들이 보고 싶어서 막 뛰어갔어요. 처음에는 여기에 개사였어요. 야학교 아까 그 건물 짓기 전에는 닭을 키우던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전기불이 없었어. 호롱불을 켜놓고서는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 노래 그대로예요. 아늑한 산골짜 작은 집에 아련히 등잔불 흐를 때, 요게 산골짜 등불이라고 하는 그 가사인데요. 요거 그대로예요. 작은 초가집에 등불이 깜빡이고 있어. 거기를 찾아서 공부를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서등야학 수업은 우리 선생님들이 틈틈이 시를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문학 얘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들을 서울대학교 농가대학에서 음악회를 한다든가 연극을 하면 데려가서 그거를 구경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한테 그 문화적인 혜택을 주신 거죠. 그래서 저는 음악회에 가서 음악 들을 적에는 너무 행복한데, 끝나면은 마치 이제 그 왕자님하고 즐거운 무도회가 끝나고 다시 제추성이 소녀가 된 신데렐라 공주의 심정이 돼가지고 굉장히 참담하곤 했었죠. 그 다음에 선생님들하고 우리들은 서로 얼마나 좋아했는지, 선생님들이 뭐라 그랬냐, 우리들은 서울대학교 농가대학을 다닌 게 아니라 서등야학교를 다녔다고 하셨어요. 선생님들하고 우리들하고 틈만 나면 야학교가 살았어요. 그냥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밤까지. 서등야학 교가가 홈 스위트 홈이에요. 즐거운 곳에서는 나로라 하여도, 이게 보통의 학교에서는 전혀 교가로 어울리지 않는데, 우리들은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선생님들의 그 사랑을 가슴 깊이 새겼어요. 그리고서는 이 노래를 굉장히 아주 경건하게 불렀다고 봐야 되겠죠.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걸 모를 텐데, 우리들 잘 알 적엔요, 아침에 일어나면 옆집에 아줌마들 눈탱이가 시퍼랬어요. 밤새 남편한테 두들겨 맞아서 장롱 조각은 저쪽으로 날아가 있고, 애들은 맨날, 애들이 보통 대여섯이 됐어요. 먹고 살기 힘들어.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를 애들한테 푸는 거예요. 걸핏하면 애들한테 욕하고 막 때리고, 그래서 애들이 밖에 나가서 그냥 우울하게 앉아있고 고개 숙이고 앉아있고 이런 모습을 많이 봤는데, 학교에서 본 그 애들의 표정이 생기가 돋아있는 거예요. 아주 명랑해졌어요. 동네에서 보던 그 우울한 그런 표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학교가 하니까는 선생님들이 울면 안 돼, 짜장면은 돼. 간신한 사랑으로 그렇게 키워주셨기 때문에, 게테의 파우스트에 보면은 파우스트 박사가 자기의 영혼을 악마 메피스토펠레스한테 팔아버려요. 뭐하고? 청춘하고 바꿔버려요. 젊음하고 바꿔버려. 우리들은 야학 선생님들이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들은 야학 선생님을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영혼을 송두리째 뺏겼어요. 그런 교육을 받은 곳이 바로 서등야학인 거죠. 감동, 그것은 최상의 교육이었다. 여러분들 그 사랑을 무엇으로 표현할까요? 무엇을 보면 사랑한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을까요? 눈빛만 보아도 알아요. 그러죠? 어느 날 야학 선생님의 그 눈빛을 봤는데, 그 선생님이 이렇게 팔짱을 낀 채로 야학생들을 뛰어놀고 있는, 야학교 운동장이라고 해봤자 50평에다가 건평 빼고서 뭐 얼마나 좁겠어요. 거기서 애들이 즐겁게 뛰어놀고 있는데, 그 애들을 팔짱을 끼고 이렇게 바라보시는데, 또 울면 안 돼? 짜장면 돼. 그 눈빛, 사랑이 가득 담겨있는 그 눈빛이 얼마나 가슴에 남아있는지 지금까지도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사랑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선생님 그 눈빛에서 그 짙은 사랑, 우리를 저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저 눈빛이 우리를 지켜주는 바에야
세상에 무엇이 두려우랴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학교에 근무를 하는데 학생한테 물어볼 게 있어서 이렇게 나오라고 그랬더니 얘가 앞으로 나오면서 이러고 나오더라고. 방어 자세로. 그러니까 얘들이 그냥 선생님들 구타, 린치에 길들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아직 나를 모르니까 나도 뭐 그 선생님들 중에 하나인 줄 알고 미리 때릴 줄 알고 이렇게 방어 자세로 다 나오는데 제가 깜짝 놀랐던 거죠. 서등여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어느 날 그 과학 시간이었어요. 이 선생님이 나중에는 서울여대 식품과학과 교수님이 되셨는데 최원호 교수님인데 우리 그 서준영 선생님들이 대개는 나중에 서울대학교, 뭐 부산대학교, 연세대학교, 이대 할 것 없이 골고루 좋은 대학교 다 교수님들이 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장래 교수님들한테 교육을 받았던 거죠. 이 선생님이 과학을 가르치셨는데 막 학생들이 남학생들이 떠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왜 공부를 하러 왔어 저렇게 떠들고 있지? 굉장히 걔들이 못마땅했는데 선생님이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라. 몇 번 타일 넣으시다가 안 되겠는지 밖에서 매를 하나 들고 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만 당신 오른손에다 쥐고 당신 왼 팔목을 사정없이 때리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들이 처음에는 깜짝 놀라서 가만히 있다가는 선배 언니가 막 뛰어나가서 그 매를 뺏었는데 그때는 벌써 선생님 팔뚝에 이렇게 빨갛게 부풀어 올랐어요. 선생님 아마 며칠 동안 그 팔뚝 때문에 고생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우리들을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거니 내가 맞아야 된다. 당신 스스로한테 체벌을 내리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선생님은 이제는 나중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님이 되셨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아무렇게나 살 수는 없다. 어떤 사람은 될 대로 되라.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저 그때 14살이었어요. 14살 그 어린 소녀를 앞에다 놓고 이분이 철학을 가르쳐 주신 거죠. 제가 상당히 정말 속상한 것이 우리 서등야학 선생님을 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피해를 보신 적이 있어요. 이 선생님이 굉장히 아주 성실하시고 공부도 잘하신 분인데 이분은 학부 때뿐만이 아니라 대학원 시절에도 그 서등야학교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그때 그 대학원생들이 생물과 김영호 교수님, 그 다음에 축산과 최윤재 교수님, 그 다음에 농학과 박순직 교수님이었는데 뭐 축산과 최윤재 교수님, 뭐 생물과 김영호 교수님은 그냥 다 교수님이 되셨어요. 교수님이 해당 과학 교수님이 되셨는데 이 선생님은 안 되신 것이 지도 교수님들이 야학 활동을 했어. 이거 뭔가 사상이 불온해 하고서는 이 선생님의 앞길을 막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충분히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 교수님이 되실 분인데 야학 활동을 했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서는 서울대 농대 교수님이 안 되고서 방송대 교수님이 돼서 제가 이것도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해요. 제자로서 어린 우리들을 앞에 놓고 철학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 선생님은 저한테 수원여중 시험을 보라 그랬더라고요. 에라나 내년에 수원여중 시험을 봐라 그러시는데 저는 기억이 없는데 이 선생님이 우리 반에 국사를 가르쳤는데 시험 보는 것마다 제가 100점을 맞았대요. 저만 100점을 맞았대. 그러니까 뭔가 이 선생님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미래를 좀 긍정적으로 보셨겠죠. 그래서 저한테 수원여중 시험을 보라 그러는데 저 선생님도 학생인데 내가 학교를 들어가면 저 선생님 부모님한테 내 학비까지 책임지게 해야 되는데 그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제가 끝까지 거부를 해서 결국은 시험을 안 봤거든요. 이 선생님은 그 서등야학의 기본 골조를 다듬으셨어요. 참을 사랑하자,
시처럼 음악처럼 살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사랑하자. 우리들한테 상장 이름을 으뜸상, 더사람상, 애씀상, 버금상 이렇게 주셨어요. 그 다음에 상장에 꼭 박애란 님 하고 님자를 붙여주셨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들을 존중한다는 얘기죠. 아까 그 서등야 건물을 보게 되면 지금도 말짱한 것이 2016년도에 이 선생님이 좀 사시거든요. 이 선생님이 사비로다가 2천만 원을 들여서 그거를 개보수를 하셨어요. 서등야학을. 그리고 이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선생님도 굉장히 성실하시고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이 선생님도 농학과거든요. 근데 1965년도에 야학교를 짓는데 이 선생님이 누군가는 거기를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 뭐 여러 가지 공사 자재가 있는데 그걸 누군가는 지켜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학교를 못 가시고 수업을 빠지고선 저기 야학교 건축 현장을 지키신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못 가기 때문에 F학점이 여러 개가 나와서 서울대 그 농대 대학원을 못 가고서는 그 중앙대 저 대학원을 갔거든요. 그래서 이 선생님도 우리들 때문에 인생 계도가 수정이 되신 거죠.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한테도 굉장히 죄송한데 이 선생님이 노래를 잘 부르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냐, 대출을 받아가지고서는 이태리에 테너 공부하려고 이태리에 가셨어. 그래서 그 대출 받은 거를 사모님이 갚느라고 고생 하셨대요. 그러니까는 이 선생님은 일단 저질러 놓고 보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는 맨 처음에는 개사로 시작했는데 이게 낡아가지고서는 여기가 새. 선생님들이 그걸 올라가서 고치면은 이제 또 이쪽이 새. 그래서 고치는 것에 한계를 느껴가지고 결국 다시 짓기를 한 거죠. 그때 어떻게 했냐, 50평을 사서 건물을 짓는데 농대 한 학기 그 납부금이 10,000원 할 때 야학교 건축비로 들어간 것이 23만 원이 들어갔대요. 그 다음에 이게 11월 중순경, 지금보다 조금 더 시간이 가버리는 시간이었겠죠. 그때 야학교를 짓고 있는데 선생님들하고 야학생들하고 같이 짓는데 우리들은 늘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무엇을 했냐,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어떤 학생이 교가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즐거운 곳에서는 하고 교가를 부르니까 다른 사람들도 선생님들도 학생들도 다 같이 따라 부르다가는 그때 11월 달인데 비가 추적추적 오고 있어서 그날 따라서 그 다음에 11월 중순경이기 때문에 날이 추웠어요. 춥지, 배는 고프지, 일은 힘들지. 그러니까 뭔가 비감한 심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학생들하고 다 울어버렸어요. 우리 선생님들 몇 살이에요? 대개 대학교 1, 2학년 때 봉사활동을 해서 19, 20살이에요. 선생님들은 19, 20, 야학생들은 14살서부터 16살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19, 20살 먹은 선생님들하고 14살서부터 16살 먹은 그 야학생들하고 야학교를 짓다가 같이 울어버린 거죠. 이게 지금 야학교 짓고 있는 모습이에요. 처음엔요 흙벽돌로 지었어요. 근데 흙벽돌로 졌는데 어느 날 비가 오니까 이게 다 허물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으니까 시멘트 블록을 사서 이제 짓고 있는 거죠. 시멘트 블록 이제 밑을 다져 놓고, 이것이 이제 1965년도 12월 5일 날 서든야학교 낙성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서울대학교에서 한인규 교수님, 그 다음에 강수홍 교수님, 이런 분들이 오셨어요. 강수홍 교수님은 생물과 교수님인데 학생들이 기특하다고 세멘트를 5포대를 사서 도와주신 분이에요. 다른 과 교수님들은 이렇게 도와주는데 농학과 교수님들은 뭐냐 이거지. 서든야학 활동을 했다고 사상이 의심스럽다고 그거를 진로를 막아버린다는 건 우리 선생님들한 우리 그 박순직 선생님한테는 치명적이고, 그건 정말 폭력도 그런 폭력이 없는 거예요.
낙성식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까 그 황거천 스님이에요. 소풍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변명이라고 하는 후배가 있는데 얘가 골수염을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가다 쉬고 조금 가다 쉬고 얘는 도무지 소풍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얘를 업어서 소풍길을 왕복해 주신 분이 우리 국사 선생님인 조용민 선생님인데 이 선생님이 뭐 몸이 튼튼하냐? 아니에요. 등가죽하고 배가죽하고 달라붙었어요. 시계가 내려와요. 이게 살이 없으니까. 그럼 다시 이렇게 올리고 바지춤도 내려와요.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올리고 그렇게 마르신 분이 도대체 힘이 어디 있어서 20리길을 왕복 그 애를 업어서 소풍길을 데려가 주시는지 몰라요. 이게 결국은 제자 사랑인 거죠. 이분이 또 야학 시절에 도서관에 책들이 많았어요. 선생님들이 공부하시던 참고서 다 갖다 주시고 그 다음에 서울대 농대 도서관에서 나오는 책들 갖다 주시고 선생님 그 모교회를 갔어요. 제가 인천 재고 출신들이 많았는데 거기를 우리 선생님하고 같이 가서 또 헌책을 얻어왔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이 이렇게 이따금씩 새 책을 사서 주셨는데 바로 이 조용현 선생님이 빨강머리 앤을 사가지고서는 선물을 해주셨어요. 근데 얼마나 좋든지 그걸 받아가지고 제가 아주 그냥 그날 다 읽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아주 퐁당 빠져서 볼 정도였거든요. 그 다음에 화산복장으로 봄소풍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간밤에 비가 왔어. 그래서 여기 도로에 다 넘쳐 흘렀거든요. 학생들이 이거 어떡하지? 그리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남자 선생님들이 구두, 운동화를 벗고 양말을 벗고 그 애들을 하나하나 업어서 그 길을 건네주셨어요. 저는 나는 언제 건네주실 거지? 계속 기다렸는데 나만 남았어. 이제 다 건네주고. 근데 선생님이 우리한테 생물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인데 저한테 오시더니 야 임마 너는 크니까 그냥 걸어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그랬죠. 선생님 제가 여태까지 기다렸는데 그러시니까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도 제가 그 심정을 너무 잘 알아. 그 선생님은 20살이야. 저는 16살이야. 선생님이 저를 얻기에는 제가 너무 관연한 처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저한테 야 임마 너는 크니까 그냥 걸어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선생님이 얼굴이 빨개지셨어. 그 말을 하시면서 저는 저대로 그냥 얼굴이 그냥 화끈화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발을 다 적시면서 소풍길을 갔었죠. 토마스 하디의 테스트에 보면 그런 장면이 있어요. 엔젤이 뭐라 그랬냐? 한 라헬을 건네주기 위해서 세 레아를 건네주었다. 그날 저는 선생님의 레아도 라헬도 아니었어요. 또 울어? 아니 울어요? 안 울었어요. 참 잘했죠? 여기 소풍 가기 전날 선생님들하고 우리들하고 같이 찍은 거예요. 이분이 김학은 선생님이에요. 김학은 선생님은 연세대 교수님이 되신 분이에요. 저 선생님도 아주 열심히 야학 활동을 하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집으로 가는 길. 이게 지금도 저는 가장 인상 깊게 남아있는데요. 우리들이 거기가 연습님이기 때문에 산길이에요. 선생님들하고 우리들하고 같이 그 길을 걸어서 야학 수업이 끝나면 10시가 넘었는데 대개 야학 선생님들은 남 선생님들이 많았는데 학생들은 여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위험하다고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들을 꼭 집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집까지 데려다 주시고서는 선생님들이 그 남학생 기숙사가 상록사였어요. 여학생은 노곤사고. 근데 그 상록사나 자취방에 가시면 보통 12시나 1시가 됐다 그래요. 밤. 그 다음엔 다시 당신들 수업을 들어가셨겠죠.
그때 선생님들과 우리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집으로 갔어. 바위고개 언덕을 요런 들고, 그 다음에 목장길 따라 밤길 거니러 옛날에 금잔디 동산의 매기초, 요런 노래들을 쭉 부르면서 갔기 때문에 저는 이 집으로 가는 길이 가장 행복하고 좋았어요. 그저께 제가 그 세종문화회관에서 흥남파 가곡제가 열렸는데 그때 우리 가곡이 쭉 나오던데 그때 그냥 바위고개 동심초 뭐 이런 노래들이 계속 나와서 한창 또 야학 시절로 돌아가서 추억에 잠겨 있었죠. 나중에 우리 교장 선생님이 매기의 추억을 부르시더라고요. 또 눈물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또 콜로라도의 달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집으로 가면서 불렀던 노래만 나왔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이것이 결국은 서든 야학에 대한 그 그리움이 평생 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들은 방학만 되면 선생님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빨리 개학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우리들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 선생님들도 우리들이 보고 싶어서 개학 날을 기다렸다고 그러더라고요. 14살 레이 찰스의 I Can't Stop Loving You가 한참 유행을 하고 있었어요. I can't stop loving you. 이 노래가 나오고 그때 햇빛은 포도 위에 부서지고 내 가슴도 부서지고 있었어요. 사랑에 빠져버렸거든요. 14살에 이 선생님을 만나게 됐는데 사랑에 빠진 것은 16살이었어요. 애들이 이 선생님이 오시는 걸 어떻게 알았냐? 날 보면 알아. 이 선생님이 먼 데서 이 선생님 모습만 보였다 그러면은 내가 그때부터 얼음이 돼버렸거든요. 애들하고 막 수다 떨고 장난치다가도 선생님만 보였다 그러면 내가 얼음이 돼버리니까 애들이 또 그 선생님 오시는구나. 제 1년 후배가 저한테 스칼렛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이 선생님을 나의 애실리라고 그랬어요. 선생님은 22살이고 제가 16살, 6살 차이가 났죠. 이 선생님만 보면 그냥 숨이 막혀왔어요. 서정주 시인을 키워준 것은 무엇일까요? 바람이었어요. 박애란을 키워준 것은 파라리 그리움이에요. 서정주 시인을 키워준 것은 파라리 바람이고 박애란을 키워준 것은 파라리 그리움입니다. 이 선생님한테 그냥 완전 빠졌어요. 어느 날 버스에서 이 선생님 만났어. 너무 반갑잖아. 그래서 이게 아주 너무 좋은 기회야. 선생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막 뭔데? 그리고 따라 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버스에서 내려서 선생님하고 나하고 같이 오솔길, 연승용 오솔길을 거기가 한두 사람 겨우 지나갈 정도의 좁은 길이에요. 양옆으로는 풀숲이고요. 선생님 한 번 쳐다보고 하늘에 떠있는 구름 한 번 쳐다보고 선생님 있잖아요. 선생님 저기요. 그러다가 그냥 꿈이 깨버렸어요. 선생님 짜장면이 안 나와서 그래. 짜장면. 좋아하고 있어요. 꼭 한마디 하고 싶었는데 그 말을 못하고 꿈이 깬 거예요. 사랑이란 익모초 달인물을 삼키는 것이에요. 제가 내린 정이에요. 너무 가슴 아픈 짝사랑을 했기 때문에. 선생님은 잘생긴 서울대 학생이야. 난 돈이 없어서 중학교도 못 간 내가 인물이 잘났어. 그렇게 특출나게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평범한 여학생이 잘생긴 서울대 학생을 짝사랑하고 있어요. 그러니 애초에 시작부터가 이건 불행이었던 거죠. 근데 저는 그 선생님하고 결혼을 원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먼 나라 동경에
왕자님이었죠. 이 선생님이 쇼팽의 이별의 곡을 가르쳐 주셨어요. 나의 기쁜 마음 그대에게 바치려 하는 이 한 노래를, 이걸 가르쳐 주고 떠나셨는데 그 후에 이 노래만 나왔다 그러면 나는 여지없이 우는 거죠. 10여 년이 지나서 또 이 선생님을 잊지 못했어요.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임은 뭇같이 까딱도 하지 않는데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날 어쩌란 말이냐. 유천 씨의 그리움이죠. 잊어버리자고 바닷기슭을 걸어보던 때가 하루, 이틀, 사흘, 여름 가고 가을 가고 조개 짚는 해녀의 물이 사라진 겨울이 바다에 잊어버리자고 바닷기슭을 걸어보던 때가 하루, 이틀, 사흘. 조병아 씨의 이 시를 계속 되뇌면서 야교 그 운동장을 몇 바퀴를 돌았어요. 그러다가 이치한 씨의 바위를 생각했어요. 아, 차라리 내가 바위로 태어났으면 이렇게 괴롭지 않을 텐데, 내 죽으면 한개 바위가 되리라. 아예 에련에 물들지 않고 희노에 움직이지 않고. 바위를 내가 좋아한 이유가 바로 뭐랄까, 그 괴로움, 사랑의 괴로움에 빠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바위를 좋아했었죠. 아마 나보다 더 환상적인 그런 학창 시절을 보낸 사람이 없을 거예요. 저는 사랑에 대한 알파와 오메가를 이미 10대 중반이 야학 시절에 다 알아버렸어요. 사랑의 감정이 뭐고, 그 감정이 어떤 건가, 받는 거는 뭐고 주는 거는 뭔가, 이거를 다 알아버렸거든요. 야학 시절에 우리들을 선생님들이 이연마다고 집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이날은 진길부 선생님이라고, 이 선생님이 도두람, 아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도두람이라고 아주 유명한 그 축산 그 가공 업체가 있죠. 거기 대표인데요. 이 선생님이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그 봉구민의 집이야. 우리 집하고는 한 20m 정도나 남았어요. 우리 집이. 아주 달빛이 아름다운 가을 밤이었어요. 선생님이 그 당시에는, 지금들은 교복들을 안 입는데 그 당시에는 서울대 학생들이 교복을 많이 입었어요. 교복들을 많이 입고 다니셨는데 이 왼쪽 포켓에 금빛 차크가 있어요. 거기서 만년필을 꺼내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만년필을 꺼내시면서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에라나, 이거 내가 쓰던 건데 네가 써라. 그러고 주셔. 난 그때까지는 연필하고 볼펜밖에 구경을 못 해봤거든요. 아주 귀한 건데 받지 않았어요. 왜? 자존심이 상해가지고서는 누구한테 뭐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거부감 같은 것이 있었거든요. 선생님이 제가 싫어요 그러니까는 받아라 그러시고, 두 번째 또 받아라. 제가 또 싫어요 그랬더만 선생님이 세 번째는 그러지 말고 받으라니까. 선생님이 그러셔. 싫다고 그랬는데 왜 자꾸 그러시는 거야? 왜 자꾸 받으라고 하는 거야? 가지고 제가 아주 신경질적으로 싫다니까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자리에 무릎을 탁 꿇고 만년필을 저한테 두 손으로 받치시는 거예요.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이 그렇게까지 나오시는데요. 내가 더 이상 안 받고 100일 재간이 없죠. 그걸 받았어. 그래서 집에 오는데 이게 발이 땅에 닿나 안 닿나 황홀한 거지. 그래서 집에 왔는데 그날 밤 내가 잠을 잤는지 안 잤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굉장히 황홀했거든요. 근데 그 우리 집 그 쪽마루에 아주 조그만 그 쪽마루에 달빛이 하얗게 부서지고 있었어요. 저는 아직까지도 선생님 그 온기가 남아있어. 그 만년필에 온기가 남아있는 만년필을 만지작거리면서
그날 밤 내가 잠을 잤는지 안 잤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이 선생님은 저한테 그 만년필을 주셨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게 프로포즈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오로지 그 애슐리 선생님만 좋아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 없었어요. 이 선생님이 우리 형제들을 다 그렇게 보살펴 주셨어요. 제주도 4.3 사건의 피해자예요.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제주도 4.3 사건 때. 그래서는 큰아버님이 이 선생님을 키웠어요. 제주도 무슨 고등학교던데 거기를 나와가지고선 여기 서울대학교까지 왔을 바에 얼마나 공부를 잘하셨겠어요. 그래서 제주도 분이신데 이 선생님 어렸을 때 소망이 과자 한 봉지 시컷 먹는 거래요. 그러니까 당신 어렸을 때 생각이 나서겠죠. 우리들한테 이따금씩 밤과자, 부채과자 이런 걸 사다 주셨어요. 그 다음에 영어로 된 동화책도 사다 주시고 김유신 장군 책도 사다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서울대 교수님 중에 유명하신 분이 유달령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이분이 유토피아의 원시림을 쓰셨거든요. 제가 그 책을 꼭 보고 싶어 하니까 어디선가 그 책을 구해다 주셨어요. 그 다음에 저한테는 카멘 진트라고 하는 책도 새로 사서 선물을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 산소에 같이 따라가서 진달래를 심어주셨어요. 이 선생님이 끝까지 우리 가족을 그렇게 케어를 해주신 거죠. 나는 17, 선생님은 18살이에요. 이 선생님이 6살에 국민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똑똑했겠죠. 우리 국어 선생님이에요. 이 선생님이 또 영어 배우 저리 가라야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키도 커요. 그 잘생긴 인물의 이제 또 목소리까지 좋아. 그 목소리 좋은 목소리로 모란이 피기까지는 난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죽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그냥 국어 시간만 기다렸어. 이 선생님이 얼마나 좋든지 아주 이 선생님한테 그냥 퐁당 빠져버린 거죠. 이 선생님이 이니스프리 호도도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얼마나 많은 국어를 알고 있겠어요. 그선 다른 선생님들하고는 게임이 안 돼. 이 선생님이 워낙 똑똑하고 워낙 멋진 국어 선생님이라서 저는 이 선생님한테 국어 배운 것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국어 시간만 기다렸죠. 근데 제가 또 좋아한 것이 황순원 씨의 소나기하고 알퐁스 소테의 별이거든요. 근데 이 선생님한테 그걸 배웠어. 이게 또 보통 행운이 아닌 거죠. 그래서 아주 그냥 결정적인 행운이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선생님한테 다시 빠져서 자신을 괴롭히는 그런 어리석음을 다시 반복하지 않았어요. 애슐리 선생님한테 충분히 가슴 아팠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때는 물색 모르고 빠져들었는데 이 선생님한테는 너무 멋있게, 이 선생님은 애슐리 선생님보다 더 멋있어요. 그래도 이 선생님한테 빠지지 않았어. 왜? 빠져봤자 나만 힘들거든. 그래서 이제는 좀 정신 차리고 이 선생님한테는 빠지지 않았는데 이 선생님이 저한테 빛나는 눈동자라고 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행복한 국어 시간이었죠. 1965년도에 서진야학교를 만들어 주셨어. 그 다음에는 전기를 끌어와 주셨어요. 아까는 호롱불에서 공부했다 그랬죠. 저는 야학교를 지어 주셨을 때 호롱불 대신에 전기불이 들어왔을 때 아주 세상이 다 밝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선생님들이 너무 고마웠어요. 그랬다가 1967년도 제가 17살 야학교 3학년 때 선생님들이 드디어 농공과 목공실에서 폐자재가 나오는 걸로다가 채권상을 만들어 주셨어요. 만들어서 야학교 가져오셨는데 그때까지는 어떻게 했냐, 바닥에다 가만히 깔고 멍석 피고 그 위에 그냥 철푸덕 주저앉아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니까는 뭐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결심을 했어요. 우리 선생님들 얘기를 반드시 글로 써서 세상에 널리 알릴 거야. 이 결심을 3학년 때 1967년도에 했던 거죠.
졸업 날이었어요. 우리는 밥만 먹으면 눈만 뜨면 가서 살던 데가 야학교인데 야학교는 이제 우리들한테 떠나래요. 아,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야학교 졸업식 때 제가 이제 회장이니까는 답사를 읽는데 한 줄을 읽고 울고 있고 한 줄을 읽고 울고 있고 그 내용은 한 3분인데 굉장히 오래 걸렸을 거예요. 제가 우는 바람에. 그래서 끝났는데 우리들이 울고 있으면서 집에 안 가니까 선생님들이 우리들 하나하나를 다 데리고서 그때 9명이었거든요. 다 집에다 데려다 줬어. 그래서 선생님들도 가슴이 아프니까 우리들이 뭐 야학교 졸업해서 어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우리들 처지가 가슴 아프니까 그 사거리 상해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소주 하나 사들고선 야학교에 가서 다시 마시려고 야학교 다시 갔는데 거기서 우리들이 다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까지 다 데려다 줬는데 그 애들이 다시 야학교 와서 울고 있는 거야. 그런데 선생님들이 오신 거 보고서는 우리들이 뛰쳐나가서 선생님들을 붙잡고 그냥 엉엉 울고 있는 거죠. 우리는 갈 곳 없는 외로운 영혼들이었어요. To be, wanna to be. That is a question. 18살에, 17살에 야학교를 졸업하고 18살에 제가 갈 곳이 없으니까 대한방직이라고 하는 수원에 있는 방직 공장을 갔어요. 근데 내 동아의 나라에서 내가 공주님인데 내가 현실에선 여공이라고 하는 거? 이건 자존심이 상해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이렇게 살 수는 없어. 그러니까는 정말 너무너무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자존심이 상해가면서 살아야 돼? 그러다가는 to be, wanna to be, that is the question.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는 길을 걷다가는 그냥 정신이 번쩍 나서 어딘가에 부딪힌 거예요. 전봇대에 부딪힌 거예요. 근데 고개를 숙이고서 고민을 하다가 근데 그때 당시에는 머리 아픈 것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누가 나 본 사람 없나 창피해가지고서는 딱 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때 보니까 머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머리가 깨질 듯이 고민을 했거든요. 그러다 중대한 결심을 하죠. 나 이렇게 사는 거는 이건 사는 게 아니야. 자존심이 상해가면서 사는 거는 도저히 용납이 안 돼. 죽어버리자 한 거죠. 근데 내가 죽기 전에 우리 야학 선생님들한테 뭔가 내가 그동안에 선생님들을 얼마나 사랑했고 선생님들을 존경하고 있었는지 내 마음을 꼭 표시를 하고 죽고 싶었어요. 죽어도.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마지막 꽃 한 송이를 만들었어요. 제가 바느질을 좋아하거든요. 우리 집 식구가 8명이었는데 제가 국민학교 때서부터 바느질을 했어요. 우리들 그 가족들 양말 떨어진 거 내가 다 기었어요. 내가 다 국민학교 때 바느질을 좋아했고 양장점을 다녀가지고서는 그 짜투리 헝겊을 가져왔어. 얻어와가지고 그걸로다가 가위로다가 작은 모양, 장미 모양으로 작은 모양, 그거보다 큰 모양, 더 큰 모양, 뭐 제일 큰 모양 이렇게 오려가지고 그것을 바느질로 꿰맸어. 그다음에 양쪽에다 사찰나무 잎사귀를 또 따서 붙였어요. 그래서 꽃을 만들어서 1968년 18살 5월 15일에 야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렸더니 선생님이 야학교에 쭉 서 계셨어요. To serve with love, to serve with respect. 선생님들 가슴에 꽃을 쭉 달아드리는데 선생님들이 고맙다 그러시는데 제가 눈물 많은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다정한 선생님들을 이제 이 세상에서는 오늘이 마지막이구나 싶으니까는 눈물이 나는 걸 입술을 꼭 깨물면서 참았어. 참고서 선생님들 가슴에 꽃을 다 달아드리고서는 집에 와서 그동안에 선생님들이 소풍 갔을 때 뭐 사진 찍어서 나눠준 거 일기장이 20장도 넘었어요. 계속 일기를 썼으니까 일기장, 그 다음에 편지. 선생님들한테 편지를 하면 선생님들이 꼭 답장을 보내주셨어요.
편지 아궁이에다 다 태워버렸어요. 그 다음에 찬물 한 모금 들이키고 그동안에 이제는 약국 다니면서 수면제를 모았겠죠. 사서 한 50개 되는 거 찬물 양재기에다 떠서 한 모금 마시고 약 털어놓고 한 모금 마시고 약 털어놓고 그래서 이렇게 건너편에 가서 제일 예쁜, 제가 또 지독한 판미주의자거든요. 꽃을 단 모자를 쓰고 순백의 영혼으로 떠나자 그러면서 제일 예쁜 브라우스, 하늘색 브라우스를 입고 아래는 이제는 스커트, 학생복 스커트를 입고서는 그 다음에 꽃이 달린 모자를 쓰고 죽었어요. 근데 이틀 만에 다시 깨났어. 다시 깨났는데 너무 싫더라고요. 그렇게 힘든 결심을 했는데 왜 다시 살아난 거야? 난 죽어야 돼. 근데 이틀 동안 아무것도 안 먹으니까는 속이 막 쓰리더라고요. 그 쓰린 속을 안고서는 어디로 갔느냐? 다시 또 영혼의 성지 서딘여학을 갔어요. 낮인데도 선생님들이 몇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뭐 아무것도 안 먹어 며칠 동안 아무것도 안 먹었으니까 얼굴이 파리했겠죠. 예, 너 얼굴이 왜 그러니? 왜 이렇게 파리하니? 선생님들이 막 물어봐. 처음엔 죽어도 대답 안 하지. 대답 안 했는데 나중에 결국 선생님들 물음 끝에 대답을 했더니 선생님들이 다들 깜짝 놀라. 그 다음부터 선생님들이 저를 어떻게 해서라도 삶의 의욕을 불러 일으키게 하려고 저를 그 선생님 하숙집에 데려가서 감독을, 다시 나쁜 생각 먹을까봐 감독을 하는 선생님도 있고, 저를 또 백화점에 취직을 시켜준 선생님도 있어요. 이분은 가정관 스님인데 시민백화점에 제가 점원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 일 이후에. 근데 그러기 전에 아까 그 조영민 선생님 후배를 갖다 업어서 소풍을 데려갔던 선생님이 저를 중국집에 데려가요. 저는 요새 애들이 선생님 짜장면 사주세요, 뭐 사주세요 그러면 너무 이 정서적인 이질감이 느껴져서 제가 소화가 안 되거든요. 선생님 앞에서 입을 벌리고 뭘 먹는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볶음밥을 2층 중국집 2층 방에 올라가서 볶음밥을 사주시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먹어? 근데 선생님이 자꾸 먹으라고 그러시는데 내가 밥알갱이를 그냥 몇 개 넣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생각해도 너무너무 낭만적인 것 같아. 꽃을 달린 모자를 쓰고 죽은 것이 너무너무 낭만적인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근데 있잖아요. 저 그때 꽃이 달린 모자를 쓰고 죽어. 또 울면 안 돼. 짜장면한테. 짜장면. 꽃이 달린 모자를 쓰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러면 누가 너 죽은 모습을 보고 아름답다 그러니? 그리고 꼬집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겉으로는 아무 말도 못했지만 속으로는 선생님 그렇지만 유리관 안에 잠들어 있는 백설공주를 본 왕자님은 이렇게 말했거든요. Oh, what a beautiful girl. 속으로 이렇게 쫑알댔어요. 저는 여기 오게 된 것도 이게 뭔가 운명의 이끌림에 의해서 오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려서부터 책을 좋아했는데 어느 정도였냐? 교과서가 나오면은 읽을 거리인 국어하고 도덕책은 처음서부터 배우기도 전에 그냥 계속 읽었어요. 재밌어서. 제가 책 읽는 것도 좋아하고 또 얘기하는 것도 좋아했어요. 그래서 10대 16, 17살 때 제가 어디서 일했냐? 딸기밭에서 딸기를 땄어요. 그때 언니들이 나하고 같이 딸기를 따고 싶어 했어요. 내가 얘기를 해주니까는 언니들이 나하고 딸기를 딴다고 서로 이렇게 막 다투고 그랬었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야학교 졸업할 적에도 그 야학교 후배들한테 선물한 것이 바로 책 3권이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인전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위인전은 그 사람들이 굉장히 아주 훌륭한 분들이잖아요. 뭐 들성 부르는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 위인전을 보게 되면은 그분들이 남달랐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베토벤, 또 나이팅게일, 그 다음에 슈바이처
요 세 권의 책을 선물했거든요, 후배들한테. 그 다음에 제가 그 평택 여자 고등학교에서 28년을 근무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도서관을 만들었어요. 제가 맨 처음에 교실에 들어가면은 3월 달에 첫 시간에 무엇을 강조했냐? 독서부터 강조했어요.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그 다음에 책은 가장 훌륭한 스승이자 가장 좋은 친구이다. 요 얘기를 제가 애들한테 들려줬거든요. 그래서 책 얘기를 쭉 해줘요. 뭐 조화로운 삶이라든가 내 영혼이 따뜻한 날들이라든가 뭐 노란 손수건이라든가 뭐 감옥으로티 사색 이런 얘기를 해주면, 선생님 근데 책을 어디서 빌려봐요? 그랬더만 도서관 있잖아. 그랬더만 도서관 잠겨 있는데요? 그 가보니까 진짜 자문통을 잠겨 있어요. 그래서 어쩐 일인가 싶어서 교정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도서관 문이 잠겨 있던데요? 그랬더만 선생님이 책 잊어버리면 어떡해요? 교정 선생님 감옥이 국어 선생님이었어요. 국어 선생님이 독서의 중요성을 모르고 책 잊어버릴까봐 도서관 문을 잠궈 놓는다?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됐어요. 선생님, 구독이 무서워서 장 못 담궈요? 안 돼. 내 말이 안 막혀.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교실을 하나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는 그 교실을 탁 잡고 만들고 책을 그냥 제가 한 달 공급을 다 털어서 책을 사서 거기다 기증을 해서 대출을 해줬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보통과 애가 왔어요. 근데 요 애가 우수한 애였어요. 그래서 얘한테 독서 샘물별 운동이라고 하는 운동본부에서 독후감을 모집했거든요. 여기에 독후감을 내봐라. 그랬더니 얘가 거기다 냈는데 그게 대상이 된 거야. 근데 얘가 서울대 의대를 갔어요. 그러니까 얘네 아버지가 우리 혜민이를 서울대학교 보낸 것은 선생님이에요. 그래. 그래서 아니에요. 혜민이가 워낙 우수한 학생이고 제가 한 것은 아주 조금 보탬이 됐을 뿐이에요. 그런데 아주 그냥 그것이 너무너무 어떤 그 뿌듯한 그 기억으로 남아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담임할 적에도 학급 문고를 만들게 했어요. 학급 문고를 만들게 해서 서로 그 돌려보게 하고 또 워드 프로세서, 제가 워드 프로세서 선생이었잖아요. 워드 프로세서 1급을 따면 제가 처음에는 10,000원씩 상금을 줬어요. 10,000원씩 상금을 주다가 나중에는 이게 돈은 그냥 흩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책으로 바꿔서 원하는 책이 뭐냐, 그래서는 그 원하는 책을 사서 거기에다가 워드 프로세서 으뜸상 이렇게 하고 밑에다가 또 약 선생님 흉내를 내서 누구누구 님 하고 붙여줘서 워드 프로세서 상도 책으로 다 줬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는 37년 만에 제자들을 만났거든요. 근데 이 제자가 뭐라 그러냐, 선생님 그때 제 생일에 선생님 생일 선물로 수레바퀴 밑에서라고 하는 책을 선물해 주셨어요. 저는 기억이 없거든요. 근데 그 애가 기억을 해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계속 책하고 살고 지금 이때까지 왔는데, 결국은 작년에 여기서 모집할 적에 제가 좀 이제 이것저것 하는 게 많으니까 이걸 갈까 말까 갈등을 하다가, 아 그래 내가 책을 좋아하니까는 딴 거보다도 이걸 우선 하자. 그러고서 여기 독서 모임에, 세대교로 독서 모임에 왔는데, 지금까지 보니까는 이렇게 훌륭한 김재원 선생님도 만나고 김선영 교수님도 만나고 그다음에 이근우 교수님도 만나고 뭐 아주 완전 차별화된 세대교로 독서 모임에 와서 저는 많은 것을 느끼고 많은 것을 정말 가져갈 수 있어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2012년에 제가 그 명퇴를 했는데요. 우리 삶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퇴직 전은 전반생, 퇴직 후는 후반생으로. 근데 퇴직 전은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살아야 돼요. 애를 낳고 애를 키우고 애를 교육을 시키고. 근데 퇴직 후는 이제부터는 내 맘대로 살면 돼요. 그래서 제 꿈이 선생님하고, 어렸을 때 제가
저 욕심 많아 보여요? 적어 보여요? 욕심이 많았어요. 선생님, 패션 디자이너, 발레리나, 피아니스트였어요. 밥도 못 먹는 집안에서 무슨 피아니스트고 발레리나예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으로 퇴직한 다음서부터 야 이제부터 신난다 그러고서는 평택에서 서울로 왔어요. 평택은 내 놀이터는 너무 좁잖아요. 가자 서울로. 그래서 서울 가서 즐겁게 놀자. 그래서 서울 와가지고 뭐 했냐, 라사라 패션 전문 학원에 등록했어. 패션 공부를 했어요. 그 다음에 남부 터미널에 보면은 스테이지 발레라고 있어요. 여기에 또 등록을 해서 발레를 배웠어요. 62살이야. 다리가 찢어져요. 안 찢어져. 이게 웬 생고생이야. 내 돈 갖다 바치면서. 그러면서도 그 발레 음악이 얼마나 아름다운데요. 아름다운 발레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다 보니까는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조직 생활 때도 눈물을 흘린 적이 있어요. 수업 끝내고서 교무실을 가다 보니까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다 보면 행복해서 눈물이 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는 지금 퇴직 후에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나하나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글을 잘 써서 서든야학 이야기를 제대로 쓰고 싶었는데 뭐든지 정보가 중요하잖아요. 평택에서 검색을 했어요. 내가 서울 가면 어느 구 놀이터가 제일 좋은가 봤더니 서초구가 프로그램이 제일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능력이 없어서 서초구는 못 살아. 관악구에 살면서 서초구에 있는 그 문화대학에 가가지고서는 영어 해학, 그 다음에 수필 창작, 시 창작, 시낭송, 서초 문화해설사, 왈츠, 그 다음에 시니어 모델 워킹, 이렇게 여러 가지를 그 수강을 해서 2018년도에 수필가를 등단하고 2019년도에 드디어 제가 원하던 서든야학 이야기가 나온 거고, 그렇게 해서 후반 생에는 죽을 적에 걸걸걸 하고 죽는데 좀 더 재밌게 살걸, 좀 더 베풀고 살걸, 그 다음에는 또 뭐였더라, 좀 더 베풀고 살걸, 좀 더 사랑하고 살걸, 새 걸을 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제가 열정이 넘쳐요. 다른 사람들이 뭐 열정 에너지 했다가 제 앞에 오면 깨갱하거든요. 우리 김정은 선생님 앞에서는 박애란이가 깨갱한다는 거 아니었어요. 열정 넘치는 우리 김정은 선생님 만나서 너무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까는 그냥 여기 세대교로 독서 모임 할 때마다 새로운 에너지를 받아가곤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요. 사람은 성장하는 동안은 늙지 않는다고 했어요. 저는 욕심이 많았어요. 야학 시절에 이원정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 너는 그때도 욕심이 많았어. 선생님이 알고 있는 걸 몽땅 다 빼앗아서 지 걸로 만들려고 했어. 그러시더라고요. 야학교는요 정말 좋은 환경이 뭐냐, 내가 궁금한 거 선생님한테 가서 1대1로다가 코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주 고급 그런 그 교육을 받았다는 얘기죠. 돈 한 푼 안 들이고. 학습하는 동안은 늙지 않는데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 가지를 계속 모델 워킹 해서 패션쇼도 6번 했어요. 그 다음에 왈츠. 어떤 사람이 뭐 제가 오페라 감상을, 제가 압구정 날라리거든요. 압구정에서 놀고 있어요. 압구정 2번 출구로 나가면은 오페라 동호회, 4번 출구로 나가면 탱고 동호회거든요. 15년 전서부터 평택에서 5시 퇴근하고서 고속버스 타고 와서 서울에 와서 놀았어요. 그래서 8시에 압구정동에 저기 전철 타고 가서 오페라 감상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에는 또 압구정 4번 출구로 나가서 탱고를 배웠어요. 노는 것도 연습 필요해요. 놀이터를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러니까는 퇴직 전에 미리미리 검색을 해. 정보 검색을 하고 어디가 내 놀이터로 좋은가, 그 다음에 친구가 중요하거든요. 어떤 친구들하고 놀아야 되는가,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갈 때 나만 잘 산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죠. 나누면서 살고 베풀면서 살아야 되겠죠.
며칠 전에 제가 구두를 수선하고서는 수선비가 얼마냐 하니까 8,000원이네. 10,000원 들였어요. 저는 평생 가난하게 살아요. 지금도 뭐 빚이 엄청나게 있는데 집 하나 사느라고 지금 뭐저 빚을 엄청나게 졌는데 그래도 뭐 하루하루 즐겁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18살에 죽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지금은 너무 즐겁고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버킷리스트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간 점검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이것만큼은 꼭 하고 싶다. 저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서유럽 4개국,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여행을 하고 왔거든요. 가서 본 거하고 그냥 여행 채널 보는 거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뭐 어지간한데 다 여행 다녔고, 그다음에 거기 서유럽 여행도 했고, 그래서 버킷리스트가 뭐 지금 다 완성이 돼서 뭐 언제 죽어도 원도 한도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고맙습니다.